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가 개장하고 한 가지 안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올가도 놀란 미국의 고용지표, 금리 인하의 명분이 사라졌다. 자, 어제 미국에서는 미국의 고용지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상 밖으로 너무나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지금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수출, 그리고 또 소비 모든 게 다 내려갈 줄 알았는데 수출과 고용 물가지수 모두 다 상승과 탄탄한 모습을 보여줬고, 또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을 다시 재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덕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야간 선물로 2천억 가까이 매도를 하면서 마이너스 0.6으로 끝났고, 다우하고 나스닥 모두 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금요일날 어닝 쇼크가 났고, 하이닉스도 동반으로 하락을 했고, 다음 주는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상당히 심할 수가 있는데, 자, 과연 우리 증시 다음 주 어떻게 될까요? 환율도 지금 다시 1170을 넘으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야간 선물도 하락하고 있고, 미국 증시도 내렸습니다. 과연 이대로 그냥 하락을 할까요? 아니면은 잠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후반부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번 주 상승으로 갈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해외 증시와 국내 증시, 그리고 이번 주 특징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해외 증시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독립기념일로 휴장을 했으나 금요일에는 장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런데 장이 개장하자마자 0.5% 정도 빠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어제 새벽에 영화를 잠깐 보러 갔는데, 영화를 봤을 때 한 마이너스 1% 가까이 한 0.7인가 0.8 정도 빠졌었어요. 그래서 끝났구나 싶었는데 역시 캡틴 아메리카 미국은 강합니다. 0.86까지 빠졌던 미국 증시가 장 막판에 반등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0.16밖에 빠지질 않았습니다. 신고가를 잠깐 간 이후에 잠깐 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얘네는 금리 인하가 나오면 위로 더 올라갈 수 있었는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현재 사라지고 있죠. 자, 6월 미국의 고용지표가 어느 정도 수치를 자랑을 했냐면은, 원래 예상치는 일자리가 16만 개 정도 증가를 했다, 이거를 예상을 했어요. 하지만 고용지표로 보시면은 22만 개가 증가를 하면서 상당한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엄청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고용지표가 미국과 반대로 돼서 사상 최고의 실업률을 자랑하고 있는데, 완전히 지금 한국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랑 가장 중요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마이너스 0.60, 지난번에 무역 협상 기대감에 올랐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계속 내리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랑 가장 밀접한 주식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소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지수하고 마이크론의 차트가 지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마이크론의 차트는 우리나라의 하이닉스랑 비슷합니다. 예, 여기 보시면 아까 보신 이 필라델피아 지수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차트가 완전히 똑같죠. 그래서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급락이 나오면 하이닉스도 따라간다,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보시고 있으면 됩니다. 자, 애플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0.08% 하락을 했고, 페이스북이라던가 이런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0.41%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아마존은 0.2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가 내렸기 때문에 기술주라던가 반도체주들도 같이 내리는 거는 당연하지만, 얘네가 올라야지 그나마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반등이 좀 나올 텐데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안 좋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바이오 헬스케어 지수도 1% 가까이 내렸습니다. 자, 얘네가 지금 이 상승을 하려고 하다가 약간 밀리면서 내려왔는데 마이너스 0.96%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신라젠 같은 시총이 큰 주식을 6%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어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코롱 티슈진 상패 심사 들어간다는 뉴스도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날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나스닥 바이오 지수 얘네도 우리나라랑 따라가는 면은 전혀 없지만 그래도 얘네가 상승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코롱 티슈진이라던가 코롱 생명과학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면은 만약에 월요일날 시초가 붙어서 코스닥은 상승으로 시작을 했겠죠. 하지만 어제 이 코롱 티슈진 상장 폐지 이슈 나온 다음에 시간에서 코롱 생명과학은 하한가까지 찍었었기 때문에 다음 주 제약바이오는 시작은 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환율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 1175까지 찍었는데 네이버에서 보시면 1171로 나와 있는데 네이버에 나온 주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은행이 끝났을 때 그때를 기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고 지금 달러가 변화가 없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는 인베스트먼트에서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펙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57불 약간 올라왔죠. 0.68% 정도 올라왔는데 국제 유가는 감산 결정에도 하반기 국제 유가는 하락할 것이다. 전문가들의 레포트가 나오면서 이제 국제 유가는 더 내려갈 거다. 그리고 국제 유가는 이란과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다. 양쪽의 레포트가 두 개가 나와 있어요.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야간 선물은 오랜만에 2천억 가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요즘엔 야간 선물도 별로 거래가 없어가지고 1,000억 원 이하 그 정도에서 거래가 돼요. 그리고 외국인 기관도 별로 안 사고 그런데 지금은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고 개인만 샀습니다. 개인이 산 거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내렸고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남아있다. 아직 할만하다.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개인의 포지션에 보통 반대로 가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안 하면은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딱 여기 놓여있는 자료만 보면은 환율 다시 1180으로 달려가고 있고 야간 선물 하락했고 미국장, 유럽장 다 내렸고 좋은 거 없습니다. 거기다 삼성전자 어닝 쇼크 그러니까 6조 원을 돌파를 했어도 상반기에 12조 원이 넘었었어요. 근데 그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다. 그리고 갤럭시 10이 생각보다 많이 안 팔렸다. 그리고 갤럭시 10 중에서 5G는 우리나라의 현재 5G 망 개선이 10%밖에 안 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팔리지도 않았구나 라는 사실을 어제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믿을 거는 갤럭시 폴드밖에 없다.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갤럭시 폴드는 아마 7월 말쯤에 발표를 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갤럭시 폴드가 지금 출시가 된다고 해도 처음 테스트하는 작품입니다. 뭐냐면은 이 폴더블 폰이라는 거는 여지껏 나온 적이 없어요. 물론 우리나라 말고 다른 중국에서 만든 폰은 있지만 삼성에서는 옴니아처럼 최초에 도전하는 시험폰이기 때문에 처음 나오는 시험폰은 안 사는 게 좋다. 대부분 지배적이죠. 전 갤럭시 위치도 처음에 나왔던 거 사니까 하루 6시간밖에 못 쓰고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근데 갤럭시 워치 2, 3부터서는 어떻게 됐다? 한 이틀 3일 버티면서 2하고 3부터 좀 쓸만하더군요. 그런 것처럼 갤럭시도 2가 나왔을 때 정말 대박이었잖아요. 갤럭시 2는 명기라고 불리지만 옴니아라던가 아니면은 갤럭시 1은 그렇게 대단하다고 안 불렀던 게 처음에 나오는 작품은 별로 좋지가 않다. 그래서 이 폴더블 폰도 솔직히 250만 원이에요, 가격이. 환율이 예전에 발표했을 때보다 2배 이상, 2배는 아니지만 한 50원 이상 올랐기 때문에 저 가격 그대로 출시를 한다면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별로 안 팔릴걸요. 물론 뭐 뽀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갤럭시 폴드에 기대는 하지 마세요. 물론 주가는 기대감을 타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자, 그리고 신고가를 달성했다가 약간 주춤하고 있는 나스닥입니다. 아니, 신고가는 정확히 말하면 달성을 못했죠. 여기가 신고가를 찍었었는데 아직 신고가 바로 근처에 있어요. S&P 500가 그리고 다우 같은 경우에 신고가를 달성했는데 얘는 아직 약간 모자라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1로 마감이 됐습니다. 제가 분명히 영화관 어제 에나벨 지브로라는 영화를 보고 새벽에 들어오는데 분명히 다우하고 나스닥 1% 가까이 빠지고 있고 야간 선물 급락 나오길래 망했다 이 생각을 했어요. 이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막판에 다 밀어버렸고 오히려 얘네는 반등이 나오면서 쫙 올라가는데
얘네도 신고가 한 번은 찍고 그 다음에 조정 주고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이번 주, 아니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주는 우리나라가 옵션 만기일이어도 다다음 주는 이제 얘네가 옵션 만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려놓고 이제 주춤주춤 거리면서 조정을 줄 수가 있는데, 지난번 옵션 만기 때는 이렇게 바닥에서 치고 올라왔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바닥에서 치고 올라왔으니까 반대로 이렇게 조정을 줄 수가 있어요. 한번 주의를 잘 하자고요. 그래서 얘네 옵션 만기 때도 주의를 좀 하고, 지금은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없어져가지고 FOMC 회의가 월 말에 있는데 이거를 지금 기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하고 코스닥에 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금요일날 올린 영상,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 한국 증시 이번에는 상승할까,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에 대한 모든 이야기,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에 관한 이야기는 어제 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한미약품,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영상들을 참고해 주세요. 자, 그리고 대북주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또 자화자찬 트럼프, 북과 좋은 관계, 나 아니었으면 전쟁이었다 하면서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금요일날 대북주가 잠깐 반등이 나왔죠. 아난티라던가 좋은 사람들, 그리고 한창 같은 애들은 여기 보시면 7% 6% 상승이 나왔습니다. 얘네가 그렇다고 수급이 있었나?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타 법인에서 약간 산 거 빼고 없었고, 그 다음에 뭐 대유 같은 애들은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비료 관련주는 전혀 반응이 없었고, 요 금강산과 그 다음에 뭐 한창 요쪽이 올랐는데, 금강산 관련 소식이 있나 딱 살펴보니까 뭐 금강산 관광 재개 뭐 요런 뉴스가 몇 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통일부에서는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 이거 잘못 썼네요. 내가 잘못 읽은 게 아니라 이 기사 자체를 잘못 썼네요. 개성관광이 아니라 개성공단이죠. 얘네가 지금 개성공단을 잘못 썼죠. 내가 잘못 읽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도 틀렸네. 아유, 이거 맞춤법 검사기에다가 임마 좀 넣어보고 이거 써야지. 아무튼 이 통일부에선 사실 무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잠깐 올랐어도 뭐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금강산은 금자도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올랐어도 이게 10%까지 올랐다가 빠진 거거든요. 그리고 아난티도 여기서 이렇게 7% 올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DMZ에서 만났을 때가 여기였습니다. 여기서 지금 몇 프로가 빠졌죠? 여기 5%하고 합치면 한 15% 빠진 다음에 지금 이게 올라왔어요. 7%가 올라왔어요. 근데 15%가 빠졌으면 내가 몇 프로가 올라야지 본전이 된다? 17.5%. 더 올라와야지 내가 본전이 되는데, 이거는 이 위까지를 지금 바라보지 마세요. 지금 아직 힘들어요.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라던가 북미 간의 대화가 진전이 없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몇 번이나 이 앞에서 언급한 종목이 있었죠. 바로 뭔가 아시죠? 테스하고 KC텍 뭐 이런 애들인데, 테스 같은 경우는 철저히 메릴 린치가 장난치는 그런 종목이다. 메릴 린치 맨날 사놓고 팔고 장난친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있는 메릴 린치가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창구예요. 창구. 기관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나쁜 놈들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지만 17,000원대까지 무조건 꼬시고 던진다. 17,000원만 찍으면 귀신같이 던진다. 그래서 17,000원에 내가 물려있으면은 얘기를 했잖아요. 뭐 신용 녹이기를 쓰던가 아니면은 일반적인 물타기를 해서 17,000원 약간 넘자마자 바로 약손절로 나오거나 그 방법밖에 없다고. 얘는 17,000원까지만 꼬셔놓고 바로 위에서 던지고 VI 걸리기 전에 던지고 뭐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17,000원 넘어가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제 3%가 빠지면서 결국에는 16,000원 밑으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 꼬시고 여기까지 꼬시고, 이게 봐봐. 17,000원을 찍을 것처럼 보여주고 여기서 멈춰. 그럼 내가 17,000원에 이걸 사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17,150원이 돼야지 탈출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증권사에서 만든 계좌면은, 이 은행에서 만든 계좌랑 각각 수수료가 다르니까 대충 3호가 정도로 봅시다. 3호가. 수수료 다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가격이. 근데 여기서 한번 넘었을 때 여러분이 나왔을까요? 17,200원 찍었을 때 저게 어떻게 됐냐면 17,200원 찍고 여기서 한 50주인가밖에 체결이 안 됐어요. 50주밖에. 그러니까 내가 위에다가 아침에 걸어놨으면은 체결됐다? 안 됐다. 위에다 아침에 걸어놓는 애들이 누군지 알아요? 1순위가 기관이에요. 기관이나 외인.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빨리 주문을 넣어도 기관과 외인의 물량은 팔려도 우리 물량은 안 팔립니다. 그게 참 웃긴 거죠. 그래서 뭐 하한가 가는 종목이 있으면은 팔린 거 보면 개인의 물량 거의 안 팔려요.
그런 것처럼 내가 아침에 17,150원에 걸었다고 해도 못 팔고 팔을 수야 있지. 근데 17,150원에다가 여러분이 호가 수정을 안 했다면 모르겠는데 17,000원을 뚫을 때 한 1억 7천 정도 들어왔어. 이게 한 만주 정도 이렇게 막 들어와가지고 이게 돌파가 나왔는데 이런 거 보면 흥분해서 아마 여러분이 17,500원으로 바라보고 호가 수정을 해가지고 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습니다. 아니면 그냥 개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약으로 수익 보고 나가야지 하고 아침에 걸어두신 분은 운 좋게 나왔지만 거의 다 탈출을 못했어요. 이게 여기까지 찍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과연 팔았을까?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거를. 그리고 이쪽에서 만약에 최고가에 찍혔던 그 금액이 몇이나 체결이 됐나? 여기서 뭐 1,000만 원도 체결이 안 되고 그냥 이 위를 뚫고 올라갔으면은 내가 만약에 호가를 걸었으면 나 때문에 물량이 막혀서 못 갔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윙인푸드라던가 막 여러 가지 종목을 보여줬잖아요. 소용주 11%가 올랐어. 근데 11%가 오를 때 체결된 물량이 고작 1억 5천밖에 안 돼. 1억 5천에다가 시장가로 사니까 11% 올랐다. 막 이런 거 막 너무 많이 보여줬죠. 그래서 이때도 4% 올리고 뺐거든요. 이 4% 올렸을 때도 자금이 2억 5천이 들어왔습니다. 2억 5천이 들어왔고 4%까지 올려놓고 바로 촥 빼고 그랬는데 이렇게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진짜 팔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회 줬을 때 빨리 탈출하고 나와야 되는데 요런 중소형주 특히 요 반도체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되면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고 여러분 이거 봐봐요. 어제 거래량이 너무 없어가지고 팔 수도 없어. 어제 밑으로 빠지는데 큰 물량 뭐 몇 억씩 나온 것도 없잖아요. 몇 억씩 나온 것도 없고 몇 억씩 던진 것도 안 나오고 그러는데 던질 수가 없거든. 왜? 이거 동시효과라서 그러지만 왜? 위에 이거 봐봐. 이렇게 막아놓은 애들이 있어. 위에 못 올라가게 막아놓고 내가 던지려고 하면 밑에 호가가 텅텅텅텅텅 비어서 던지고 싶어도 던질 수가 없습니다. 내 물량을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이때 던지면 되지 않느냐. 이때 던지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최하가인데 자 봐봐요. 여기서 샀다고 쳐도 이미 나는 손절이 되는 거잖아. 여기서 사신 분들은 여기까지 올라갈 때 더 가겠지 하다가 결국엔 이제 손실권까지 들어온 건데 여기까지 기다렸는데 손절 칠까? 아니야. 금요일이라서 장이 안 좋은 거겠지. 그리고 월요일날 삼성전자 오를 수 있어 하면서 홀딩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 동시효과 때 내 물량을 받아준다는 확신도 없고 좀 그렇잖아. 그래서 개인은 매수예요. 개인은 올 매수야. 어제 올 매수였어요. 올 매수고 외국인은 다 먹튀하고 튀고. 근데 이 17,000원대까지 막 꼬시고 던지고는 요 메릴 애들이 맨날 그런다. 그리고 맨날 아침에 보면은 10시 전까지 여기 메릴 린치 막 상위에 떠있고 그러니까 이 장난치는 애들은 막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옛날에 얘는 2만원대에 꼬시고 장난치고 했던 종목이에요. 여기 2만원대. 맨날 2만원 찍고 빼고 2만원 찍고 빼고 2만원 찍고 빼고 그리고 얘는 확 빼고. 그래서 내가 테스를 싫어하는 거야. 테스 맨날 얘기하고 여기서도 얘기를 했었고 여기서도 얘기를 했었고 그런 게 얘는 매일 애들이 가지고 노는 그런 종목이니까 저런 종목은 여러분이 보잖아?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니까 여기 단타 치고 왔다 갔다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종배를 때린다고 여러분. 종가 베팅. 종배를 왜 때리는 줄 알아? 여기서 이런 패턴을 3번, 4번 보여주잖아? 그럼 나는 여기서 종가 베팅을 들어가요. 근데 내가 여기서 종가 베팅을 들어갔지? 그럼 그 다음날 바로 착 빼버린다니까. 그리고 개인은 사상 최고가. 사상 최고가 아니야. 개인은 최근에 가장 많은 물량이 들어오게 돼요. 이럴 때. 왜? 다 저런 거 보고 연구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여러분한테 꼬시기 이런 식으로 이제 제스처를 취하면은 얘는 이런 패턴으로 움직이는구나. 유레카를 외치는 순간 여러분은 낚인 거예요. 낚인 거. 괜히 저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얘하고 KC텍이 있었죠. 왜냐하면 얘하고 KC텍이랑 같이 움직였고 그리고 KC텍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 또 비슷했거든요. 16,500원에서 막 똑같이 놀았어, 가격대가. 그래서 쟤하고 얘하고 상승률도 똑같았거든요. 근데 얘는 반도체 규제, 일본의 반도체 규제를 하면 피해주다 하면서 갑자기 쫙 뺐어. 근데 갑자기 또 수혜주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쫙 올라가는데 웃긴 거죠. 뭐 피해주라고 했다가 수혜주라고 했다가. 그리고 이거는 기관 애들이 좀 사고 있는데 기관 중에서 어디가 가장 많이 사냐 딱 보면은 투신형님들인가? 보험인가 딱 봐도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동시호가 때도 이렇게 장가주는 게 별로 밑에 받쳐주고 위에 그런 게 없으면은 장중에 더 못 판다고. 그래서 이런 거는 오전이라던가 오후 딱 한 타이밍밖에 못 팔아요. 슈팅이 한번 나오고 거기서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최고가에 물리고 종가 베팅 형식으로밖에 공략을 못 하는데 얘를 때릴 수 있어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실적이 나오는데 어닝 쇼크가 나올 거라고 하고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얘는 또 올랐는데 이런 거 못 때립니다. 이게 봐봐 위에서 얼마나 물량을 샀다고 거래량을 봐봐 거래량도 그렇고 별로 팔린 것도 없어. 그래서 시초가에 여기서 막 사가지고 들어가기에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막 1% 이상 급락하고 있어서 개인들은 별로 들어가기 힘들고 그리고 금요일이라서 투심이 안 좋아서 이런 애들은 솔직히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올랐다 몇 프로 올랐다 이때 샀으면 대박이다가 아니라 평소 거래량과 그리고 평소에 이 체결되는 거 보면은 여러분이 이거는 못하겠다 저건 못하겠다 이게 좀 구별이 갑니다. 아니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미중 무역 전쟁 어느 정도 해결되는 기미 보이면서 호텔신라 말고도 뭐가 또 움직였습니까? 예, 삼성전기. 근데 내가 삼성전기는 계속 얘기하지만 공매도가 맨날 상위권에 있고 이렇게 10만 원대 딱 찍는 거 꼬시기라고. 얘도 그렇고 10만 원대 딱 가는 그 순간 꼬시기라고.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이 아니라 꼬식입니다. 왜 꼬식이냐면은 10만 원대 딱 들어가는 그 순간에 공매도가 어마하게 많이 쳐져 있고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면은 밀립니다.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고 밀리고 공매도가 많이 늘었으면은 더 뺄 생각이 있는 거지. 호재에도 못 가면 그냥 못 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저 진핑이하고 만나가지고 회담하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좋은 결과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못 가는 애들은 이거 지금 매도 얘네가 팔 생각이구나 그 생각을 해야지. 얘네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아싸 바보 같은 개인들 니네 역시 개미구나 하면서 이거 보고 그 다음날 들어간다. 그 다음에 개인만 이렇게 결국 물량 떠넘기고 끝나죠. 근데 얘네들 보면은 평단가가 여기가 아니라 요 밑에 물량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단가를 계산할 때 잘 계산을 해야 돼요. 여기서 얘네들이 샀다고 해도 이만큼 팔았으면 얘네 손해보고 파는 건가? 뭐 별로 손해도 안 봐도 돼. 공매도 치고 더 빼고 그리고 기관도 평단가가 되게 낮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서도 샀기 때문에 여기 팔아도 수익이고 개인들은 차트 매매라던가 수급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개미가 쫄아서 팔았네. 10만 원대 개미가 쫄아서 팔았네 하고 이런 데 들어간다니까 다음날 때리고 이렇게 빠지면 더 춤의 찬스하고 요런 걸 원하는 거지. 요런 거. 그리고 사람들이 뭐 차트 매매하시는 분들 여기 거래량 터지고 양봉이 나왔으면 반을 지지해준다 하고 이렇게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바로 쑥 빠지고 어제 6% 가까이 빠지고 그러던데 연중 최저치 찍었잖아. 연중 최저치예요 여러분. 연중 최저치. 근데 연중 최저치를 찍을 만한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삼성전기는 전기차 관련주인데 MLCC 전기차 관련주인데 나쁜 게 없어요. 그리고 삼성 SDI랑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좋으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같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삼성 SDI는 주가가 지금 어때요? 위에서 놀고 있고 삼성 전기 같은 경우에는 연중 최저치를 찍고 있죠. 연중 최저치를 지금 찍고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증시가 그렇다니까요. 1등, 2등 막 같이 움직인 게 아니라 가는 놈만 가고 둘째, 셋째는 꼬시고 던지고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거 진짜 잘 꼬시잖아. 근데 10만 원대 이거 얘네가 샀다. 얘네가 개인이 쫄아서 던졌다. 이거 아니라고 했죠. 그럴 거면 공매도 양이 줄었어야 되는데 공매도가 10만 원대 자릿수가 다르잖아. 자릿수가 다르고 이게 얼마예요. 이렇게 치는 거 보면 얘는 공매도로 뺄 생각이지 이걸 사서 올릴 생각이 아니다. 계속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꼬시고 던진 종목 휠라코리아도 무역전쟁 협상 잘 되면은 얘는 수출 관련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하면서 여기 8만 원대까지 휙 꼬시고 딱 8만 원, 딱 한 호가만 더 올라가면 이거 8만 원이었는데 바로 빼버리면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진짜 이번 정상회담이 끝나면서 꼬시고 이렇게 던지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중국 회사라던가 중국 관련주도 다 꼬셔놓고 던지고 아침에 살짝 올려놓고 다 빼버리고 던지고 그런데 그냥 너무 다 주가가 지저분해가지고 개인이 호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종목들을 공매도 치고 빼니까 힘이 정말 너무 빠집니다. 어제 콤텍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7% 이렇게 오르고 그랬는데 그냥 메릴린치가 장난한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이슈가 없어요. 얘는 뭐 때문에 올랐는지 알아요? 6월 달에 콤텍 시스템, 삼성 SDS, 피인수설의 급등. 그러니까 콤텍 시스템도 그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오픈베이스도 똑같이 삼성 SDA가
뭐 인수한다 뭐한다 다 개뻥이야. 다 구라. 이 오픈베이스는 이거 2013년 2015년도 이번 연도도 그렇고 계속 저런 구라만 치고 얘도 그게 뻥이었어요. 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상한가 갖고 그 다음날도 약간 올랐다가 그 다음날 작업치고 이렇게 쫙 내려오고 그랬는데 어제 오른 이유 없어요. 그냥 올랐어.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 그거란 말이야. 옛날에 뭐 차트 매매를 했으면 여기 반은 지켜주겠지. 그냥 다 밀어버립니다. 개인이 알고 있는 모든 투자법 다 안 통해요. 그리고 이런 날 잠깐 올렸는데 왜 오른지도 몰라. 그럼 또 이쪽에서 이제 다시 치고 올리려나? 다음날 빼버리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라던가 이런 데 막 다 안 좋으니까 안 가겠지. 올리네. 그럼 여기서 들어가야 될까? 이렇게 이틀 또 빼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드는데 메릴 애들이 철저하게 장난치는 종목이고 여기는 기관이 못 들어오는 종목이에요. 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과 못 들어오는 종목이 있는데 콤텍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별로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니죠. 바로 전분기, 저거는 1년치를 합쳐놓은 거지만 전분기 실적을 보세요. 1분기 영업이익 33억 원 마이너스입니다. 적자 지속이에요. 그래서 저쪽에 나온 거 말고 이 분기별로 따로 보시면 알겠지만 실적이 안 좋아요. 실적이 충족을 못하니까 여기 이제 기관 애들이 일반적인 기업 애들이 가이런스에 걸려서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증시가 왜 오르는지도 모르고 왜 내리는지도 모르고 뒤죽박죽입니다. 이유는 찾아서 갖다 붙이면 되는 거지만 그 갖다 붙일 이유조차 없어서 두렵고 무섭고 그렇습니다. 자, 최근에 반일 감정이 불타오르면서 수혜주로 뽑히는 주식이 있죠. 바로 모나미입니다. 불매운동 수혜주로 하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평소 거래량이 거의 없고 이런 주식들은 거의 동전주보다 더 거래량이 안 터져가지고 팔 수도 없어요. 하루에 5만 주인데 여러분 2천만 원 곱하기 5 해봐요. 5만 주 해봐요. 그러면은 거래량이 얼마나 되죠? 자, 하루 거래량이 1억밖에 안 돼. 1억도 안 되는 게 더 많지. 그러니까 이거 못 팔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거래량 잠깐 이거 터졌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스펙주보다 더 합니다. 이거 못 팔아요, 이거는. 저 1억이라는 게 내 돈을 판다는 게 아니라 전체 거래량이잖아요. 이거 분봉이 아니라 여러분 일봉이에요. 맨발의 기봉이처럼 일봉인데 이거 진짜 못 팔고 이거 진짜 이슈가 끝나면은 팔지도 못하고 물려가지고 질질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주식. 그리고 여기는 동시호가라서 이렇게 호가가 있지. 평소에 여기 보면 100주, 200주, 300주 걸려있는데 야 3,000원짜리 100주 해봤자 얼마 되냐. 이거 못 팔아요 여러분. 이런 거는 지금 뛰어 들어갈 수도 없고 얘하고 신성통상인가? 불매운동 수혜주로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데 얘도 내렸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적어요. 옛날에 거래량 많고 좀 그랬었는데 동전주로 변환한 다음에 요즘 못 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해보시면은 적자죠. 저 불매운동 내용이라던가 뭐 일본 반도체 규제 내용이라던가 그거를 제가 PPT 형식으로 한번 다 싹 자료를 모아서 만들어 놨었거든요. 만들지는 않았지만 자료를 모아놨었어요. 근데 그 자료를 모으다가 제가 랜섬웨어가 걸려가지고 컴퓨터가 홀라당 날아가 버려가지고 못 만들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으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만드는 걸 포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내용이 겹치는데도 제 거 베꼈구나 하면서 뭐라고 하시는 분이 한 명이라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안 했습니다. 왜냐면 스크린샷도 똑같은 장면이기 때문에 제가 모방한 걸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안 했어요. 그래서 저 반도체 규제라던가 뭐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여러분 반도체 규제는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는 이미 실시한 것처럼 나오죠. 여기 보면 일본 반도체 규제 시장 뭐 이러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지금 반도체 규제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현재는 반도체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8월 달부터 시작할 예정이고 의원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8월 4일부에 실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지 아직까지는 실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제 발표한 삼성전자의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일본 애들 때문에 어닝 쇼크가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발표가 6월 30일까지 3월부터 6월 30일까지라는 그런 내용도 몰라요. 모르고 일단은 언론에서 반도체 규제 일본 이렇게 나오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실적이 안 나온 거 일본 애들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커뮤니티에도 많고 네이버 댓글만 봐도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 잘못된 사실이고 이게 지금 반도체 규제가 이번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거예요. 이것들이 전부 다.
일본이 이번에 참의원 선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선거 기간 동안 한다고 이렇게 제스처를 취해놓고 나중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결정난 게 없으니까. 자, 그리고 과연 우리나라 정부 쪽에서는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저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좋아할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 쪽에서는. 왜냐면은 지금 삼성전자 실적 발표한 것만 해도 쟤네 쪽으로 이제 분노가 쏠리는구나. 그러면은 2분기 GDP 발표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발표. 그러면은 반도체 쪽이라던가 그쪽이 호황이 끝났다고 어쩌고저쩌고 기사가 나오면은 이 이유는 전부 다 일본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자세한 거를 안 알아봐도 그냥 그렇게 프레임이 씌워져요. 저절로. 근데 GDP 2분기는 분명 6월 30일까지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2012년도에 기억을 하세요? 2012년도에 이명박이 뭘 했습니까? 이제 선거철이잖아요.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2012년도 8월에 독도 방문을 했죠. 독도 방문을 했는데 그게 의도된 거죠. 2012년도 12월에 선거가 있으니까 언론 플레이 이쪽 가가지고 독도 방문만 한 게 아니라 뭐 이랑한테 사과해라 뭐해라 하면서 온갖 이야기를 다 꺼내면서 일본을 흥분시키고 그랬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난 다음에 일본 쪽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 당시에는 겨울연가라던가 동방신기라던가 여러 가지 한류 열풍이 있었는데 그거를 싸그리 없애버렸습니다. 동방신기든 아니면 한국 연예인이든 TV 출연 금지를 시키거나 그랬었습니다. 실제로 홍백가합전이라고 일본에서 연말에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나라 에멜레존 같은 거 보신각 쪽 칠 때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홍팀, 백팀 나눠가지고 이제 가수들 데리고 노래 부르고 막 그런 방송이 있거든요. 가요토텐 같은 거. 근데 그쪽에 항상 한국 가수 보아라던가 동방신기가 초청이 돼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그랬었는데 저 사건 이후로 못 나오게 됐어요. 못 나오게 됐고 그 뒤로 2017년도에 트와이스가 나오면서 그때 제재가 좀 풀리고 그랬었는데 저 때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반일 감정을 이렇게 싸우면서 최종적으로 결국 승리를 보고 이득을 취한 곳은 어딜까요? 바로 우리나라와 일본 양쪽 다 승리를 했습니다. 자, 이게 왜 양쪽 다 승리가 됐냐면은 정치, 이명박이 독도 저기 가면서 한나라당, 그 당시 한나라당 지지율도 올라갔고 그리고 대통령이 박근혜가 당선이 됐어요. 그 당시 지지율이 저런 걸로 올라갈까 했는데 진짜 올라가는 거 보고 상당히 쇼크를 먹었고 그리고 일본 쪽에서도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했는지 아세요? 일본도 2012년도 말에 중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이게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일본 반도체 규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한번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2009년도에 오자와 이치로라고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제가 그 당시 일본 살아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비자금 문제가 있었어요. 비자금 문제로 인해 가지고 원래 일본 같은 경우에는 55년 동안 자민당이 집권을 했었고 자민당이 55년 동안 집권을 하면서 투표율 같은 경우에 40%도 안 되고 일본의 대다수는 정치에 관심이 없고 그냥 뽑던 애들 계속 뽑고 심지어 세습까지 됐어요. 이 당의 의원들이 세습까지 되는 경우가 보여지면서 OECD, G20 참가 국가 중에서 가장 정치 쪽이 후진국 1위로 뽑히는 나라가 일본인데 그만큼 일본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도 없었고 투표 같은 거는 관심이 없었으나 2009년도 저 오자와 이치로의 비자금 문제 사건으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일어났어요. 젊은이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투표를 하기 시작했고 자민당이 55년도 장기 집권을 하던 게 바뀌어서 민주당이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근데 2012년도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면서 다시 정권을 뺏기게 되죠. 그 중 하나가 바로 저 이명박 독도 방문 사건이에요. 독도 방문을 하면서 일본에서도 반일 감정이 불타올랐고 이 감정을 이용을 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썼었죠. 어디가? 자민당이 그때 그 사건으로 하면서 저쪽으로 언론의 관심을 쏠리게 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언론 플레이로 인해서 당시에 되게 문제 있었던 게 많았어요. 문제 있던 사건들이 많았는데 그 사건들을 다 덮어버리고 결국 선거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지금 일본 총리 아베 같은 경우에는 친한파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친한파였고 우리나라 식당에 방문해서 사인도 남겨놓고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있었고 얘네 할아버지와 그리고 아버지 모두 다 친한파여가지고 당시에 이야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친한파 국회의원으로는 있을 수가 없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 반도체 규제 문제도 지금 일본도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게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연금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개헌 문제하고 재팬 패싱이랑 정말 골아 터진 문제들이 많은데 그거에 화제를 돌리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다? 한일 감정을 부추기는 거죠. 언론에 새로운 뉴스를 뿌리면서 그쪽으로 관심, 시선 돌리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쪽에서도. 일본 쪽에서는 지금 참의원 선거가 있으니까 그걸 선거용으로도 쓰려고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년 4월에 총선이니까 바로 이거다. 두 쪽 다 지금 윈윈이 되는 상황이죠. 2012년도 때처럼. 이쪽에서 서로 싸우면서 이쪽으로 시선 돌리기를 하고 그리고 지지율도 올라가고 양쪽 다 윈윈인 싸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이번에 올라갔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50%대 회복하면서 올해 가장 최고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게 G20 정상회담이라던가 DMZ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 만난 것도 있지만 저렇게 싸우면은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핑계댈 거리가 생기는 거죠. 2분기, 3분기, 4분기 반도체 어닝 쇼크가 나와도 쟤네 때문이야. GDP가 마이너스 나오거나 이번 연도 원래 경제 성장률 2.6으로 잡아놨는데 1.8이 나와도 쟤네 때문에 쟤네가 규제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핑계거리가 생기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사항은 지금 반도체 공급이 과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도체 소재도 그렇고 반도체 감산을 해야 될 정도로 지금 너무나 재고량이 많아요. 내년 중후반까지는 쟤네가 아무리 규제를 해도 타격을 안 받습니다.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라던가 모든 반도체들이 타격을 안 받아요. 근데 저거를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라던가 아니면은 우리나라 고용지표가 낮게 나와도 쟤네 때문이야 하면서 이걸 이용을 할 수 있고 불매운동도 잘못하다가 다른 한국 회사가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 유튜버 겸 아프리카 BJ 분이 저 방송을 하는데 한국 다이소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한국 다이소는 독도 관련 티셔츠라던가 아니면은 상품을 팔면서 지원도 해주고 있는 아주 좋은 업체인데 BJ가 나와서 저기 다이소 한국 다이소 가면 안 된다. 저기는 우익 기업이다. 하면서 그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실제로 사과 방송도 했었죠. 그때 사과 방송 했던 것처럼 이게 잘못 섞이면은 우리나라 회사들이 망할 수가 있어요. 몇 군데가 그냥 쑥 망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대왕 카스테라라던가 아니면 쓰레기 만두 파동 때처럼 한번 잘못된 이 TV 정보라던가 이런 거 방송이 딱 나가버리면은 그냥 기업이 하나가 나가리가 될 수 있고 공매도 소재거리로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가 여러분 일본 관련 제품을 안 파는데도 이 회사가 사장이 친일파라던가 뭔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를 씌워가지고 주가를 내릴 수도 있고 이걸 공매도적으로도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뉴스가 절대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좀 두렵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어디 피해보는 회사가 있을까 해서 참 안타깝기도 해요. 한 예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기에 주목받던 그런 회사 실적 시즌이라서 저는 LCC라던가 항공주를 되게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실적 때 이런 애들을 때리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안 때리니까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제주항공이라던가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나라던가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갑자기 매각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면서 얘네가 갑자기 그런 이슈로 올라가면서 오버슈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연중 최저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제가 계획했던 거는 얘네 같은 경우에 1년 동안 너무나 큰 조정이 있었습니다. 주가가 반토막 이상 난 회사 3분의 1 토막 난 회사도 있었고 조정을 또 길게 줬고 옛날에 사드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2년 동안 조정을 주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분기 실적 발표할 때 잠깐 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티웨이 홀딩스죠. 7,200원까지 갔던 게 1,000원대까지 내려가고 이렇게 조정을 되게 많이 줬기 때문에 이번 연도 되면 잠깐 슈팅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주의를 깊게 봤어요. 그런 걸 주의 깊게 보고 있었고 저번 분기 때 하려고 했는데
실적이 나오기 전에 오버슈팅이 나왔고 실적 나온 다음에 이렇게 쪼그라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분기 때 한번 해볼까 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불매운동이라는 이런 거 시작되면서 여행주에도 타격이 가고 LCC에도 타격이 가고 그 다음에 항공주에도 타격이 간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더 내려가고 있는데 원래 제가 계획했던 거는 이게 실적이 당연히 마이너스가 나거나 뭔가 안 좋은 뉴스가 나겠죠. 그러나 악재 해소라는 타이틀을 걸고 충분히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실적 나올 때 한번 공략을 해보자 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저런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연중 최저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이번에 실적이 나와도 저 불매운동이라던가 아니면 뭐 그런 거 해서 이 회사 주가가 더 내려갈 수가 있겠죠. LCC라던가 항공주라던가 여행주라던가 뭐 면세점 화장품 가지고 있는 분들은 속이 타겠죠. 아, 왜 갑자기 불매운동을 해? 그것 때문에 내 주가도 지금 안 올라오고 미쳐버리겠는데 1년 넘게 계속 내리기만 했는데 저것 때문에 또 내리네 하면서 오히려 이쪽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반감도 느끼고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주식이 그래서 변수가 너무 많아서 무서운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오르겠지가 아니라 이렇게 시황도 있고 주변에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사건도 터지면서 주가가 팍 내릴 때가 있는데 지금 저 불매운동이나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럼 항공, 여행, 화장품, 면세점 이쪽만 타격이 받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죠. YG라던가 SM 그리고 뭐 키이스트라던가 요런 데 다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불매운동이나 우리나라 쪽에서 그렇게 나오면 가장 먼저 제재하는 게 한국 연예인, 콘서트라던가 그런 것도 막아버리고 아니면은 TV 출연을 막아버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트와이스가 2017년도에 정말 오랜만에 거의 10년 만에 이제 다시 TV에 나올 수 있게 됐거든요. 일본 그 NHK 홍백전에 출연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출연을 못하게 했었는데 다시 출연할 수 있게 했는데 아마 올해는 또 반일 감정 격해지고 그래가지고 쟤네 못 나갈 거예요. 그럼 못 나간다는 얘기는 여기 엔터주에는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SM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사건 이후로 주가가 완전 개박살 났었죠. 그런데 지금 YG라던가 JYP라던가 키이스트라던가 요런 애들 주가 다 내려가고 있던 그런 시점이었어요. 왜? 버닝썬 게이트라던가 여러 가지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때려 맞을 수 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엔터주도 좀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저런 게 계속 사건이 이어지면은. 그리고 8월달 돼가지고 그냥 제재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규제라는 것도 양측 다 입장이 좀 다른데 그거는 여러분이 저 인터넷이나 다른 데 좀 찾아보시고 원래는 이게 등급을 조정하는 거예요.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요 홍콩이라던가 중국이라던가 대만이라던가 다른 아시아권 같은 경우에는 레벨이 일반이었는데 우리나라는 레벨이 화이트여가지고 좀 특혜를 주고 있었고 그거를 다시 일반으로 돌리는 작업이라서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거를 규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일본, 중국,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카테고리 변경이라던가 등급 변경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나라 언론에서만 규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카테고리 변경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서류 심사라던가 뭐 그런 게 좀 더 까다로워지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이 입국이라던가 뭐 이런 거 물건 보내는 기간이 좀 늘어나면서 이게 공급이 빨리빨리 안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건데 지금 타격이 미비하다라고 레포트가 나오는 것도 그거예요. 지금은 반도체 재고량이 많기 때문에 저게 오래 걸려도 그다지 피해가 없다라고 나오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와 그리고 일본 양쪽 다 정치적으로는 정치인들이 좋아하는 포지션이죠. 그래서 저거 총선 때까지 끌고 가는 거 아니야? 그 생각도 합니다. 계속 저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무슨 뉴스가 나오면 이제 다 저쪽 다 타면서 양쪽 다 계속 끌고 가면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저러겠죠. 근데 저희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복이나 그런 걸 할 수 없는 나라인 거 알죠? 우리나라는 수출 위주로 살고 있고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으로는 절대 못 삽니다. 현대차라던가 기아차 우리나라에서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고 이런 회사가 자동차라던가 아니면 이런 게 한국에서 아무리 많이 팔려도 실적은 안 올라갑니다. 왜? 얘네는 미국이라던가 다른 나라의 점유율이 가장 중요하지. 한국은 어차피 점유율을 70% 이상 잡고 있고 여기서 더 팔려봤자 더 팔릴 것도 없고 실질적으로 수익이 많이 안 나니까. 그래서 해외 시장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나라의 경제 보복이나 뭐 그런 거 해버리면은 우리나라는 피해만 엄청나게 크지 저쪽에서 뭘 건져올 수 있는 게 없어요. 내수 시장만으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저렇게 규제를 한다고 해도 중국 내수 시장이 크니까 지네들끼리 그냥 먹고 살면 되는 거고, 미국도 그렇고 뭐 그런 대체제라던가 뭐라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서 솔직히 제재 같은 게 힘듭니다. 다른 나라 제재하면 WTO의 제재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WTO에다가 저 반도체 규제를 뭐 제소한다 뭐 한다 해도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이라던가 홍콩이라던가 대만이라던가 다른 나라는 일반 레벨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특혜를 주면서 화이트 레벨을 주고 있었던 거고, 그냥 등급을 바꾼 거죠. 등급을 바꾼다고 해서 WTO에 제소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승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저거를 규제를 한 다음에 여러 가지 꼬투리를 잡으면서 실질적으로 반도체 수입이 늦어지거나 이제 수출이 뭔가 타격이 있을 경우에 그때는 제소해도 뭐 할 말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혀 제소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솔직히 힘들다고 봅니다. 저걸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은 주식쟁이들한테는 공매도 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우리들한테는 안 좋고, 그리고 반대로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저걸 총선까지 끌고 가거나 이용을 해버리면은 지지율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뭔가 사건이 터지면 저쪽으로 다 밀어버리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쇼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 쇼.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게 8월 달에 잘 마무리되기를 그냥 원하고 있고, 저게 뭐 저렇게 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단기적으로는 타격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규제 되나 안 되나 그 다음에 지켜보고 해도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막 반도체 규제 뭐 수혜주 해가지고 막 러셀, 후성 이런 애들 막 지금 장난치고 막 개인 꼬시고 막 던지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저런 거를 여러분이 지금 신경 쓰지 말고 저런데 수혜주 그리고 뭐 피해주 뭐 이런 거는 구분만 해놓지, 그건 직접 매매하지 마세요. 러셀이라던가 후성 그리고 뭐 덕성 이런 애들 분명히 삼성전자 실적 나오면은 던지고 꼬시고 그런다 얘기를 했었고, 저 이슈 갖다가 뭐 수혜주라고 하는 애들은 보면은 실적이 다 별로입니다. 실적이 다 별로예요. 이게 뭐야, 단기 순이익 10억도 안 돼요, 이런 애들. 응? 막 순이익 10억도 안 되고 막 그러는 애들이니까 실적 발표 때 잘못해서 물려 있잖아요. 그럼 실적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뚜까 맞고, 만약에 여러분 저 반도체 규제를 안 한다라고 했으면은 얘네들 주가는 다시 뾰로롱하고 빠져버리는 거. 이런 애들 올랐던 거 그냥 뾰로롱하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 버리니까, 이런 주식 산 사람들은 계속 규제해라 계속 규제해라 이렇게 되겠죠. 내 돈이 걸려 있으니까. 그런데 뭐 제주항공이나 이런 애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왜 이런 걸 하는 거야, 왜 이런 걸 미쳐버리겠네 이렇게 되는 거고, 항공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한일 관계가 잘 되길 기도하셔야 되겠죠. 이거는 진짜 자기가 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얘기 못 한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진짜 우리 주식쟁이들이 주식을 하다가 이 회사가 전혀 불매운동과 전혀 상관없고 일본 회사도 아니고 뭐 친일파 기업도 아닌데 한번 저렇게 프레임이 씌워지면은 진짜 아닙니다. 정정 보도를 해도 아무도 안 믿고 찾아보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다이소 때 이야기했던 아프리카 BJ 그분도 시청자들이 네가 잘못 알고 있다, 너는 잘못 알고 있으니까 다시 찾아봐라 이렇게 했는데 안 찾아보고 오히려 시청자를 강퇴시키거나 시청자들한테 뭐라고 해서 문제가 된 거였는데, 그런 것처럼 한번 그렇게 믿기 시작을 하면은 그것만 계속 믿게 되기 때문에 공매도 애들이 저런 걸로 진짜 공매도 치면은 떼돈 벌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저걸 공매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그 생각이 제일로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냥 이 주식시장이 여러분 또 무서운 게 뭐냐면은, 제 유튜브를 만약에 한번 보시잖아요. 이런 데 보시면 막 계좌 후원 막 하면서 후원 계좌라던가 이런 거 써놓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좌로 절대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첫 번째, 계좌로 돈을 넣은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입금 정지를 시켜버리면 됩니다. 은행에다 전화해서 돈 잘못 보냈습니다 해서 입출금 금지를 시킬 수가 있고, 두 번째, 또 제가 어디서 뒷돈을 받는다라던가 아니면은 얘한테 뭐 리딩을 받았다 뭐 했는데 망했다 이런 식으로 가짜로 이야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뭐 뒷돈을 받은 적이라던가 계좌 후원을 여지껏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메일이라던가 쪽지 같은 걸로 이렇게 뭐 금일 중으로 50만 원을 후원하고 싶으니까 계좌번호를 알려주십시오.
500만 원을 후원하고 싶습니다. 800만 원을 후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뻥치는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800만 원, 500만 원 뭐 이렇게 후원하고 싶다는 애들은 100% 뻥입니다. 저 이렇게 후원하는 애들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근데 이렇게 글 쓰는 애들 특징이 뭐냐면은 제 통장에 어떻게든 돈을 쥐어 넣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해놓고 스크린샷 캡처 하나 떠놓고 가짜 카톡 사진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새끼 사기꾼으로 만들면 되니까. 이게 부동산이나 다른 사이트는 뭐 계좌로 후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안 받아요. 왜? 여기는 사기치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생방송에 오셔가지고 슈퍼챗이라던가 투네이션으로 후원해주세요 라고 하면 안 합니다. 첫 번째는 뭐 시간이 안 맞는데, 시간이 안 맞는다고 하면은 이 투네이션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은행 계좌처럼 이거 그냥 버튼 하나 눌러가지고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아이디 안 만들고도 똑같이 은행에 송금하는 거랑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이쪽으로 하면 후원 내역이라고 이렇게 다 남잖아요. 자기가 후원하고 싶어서 후원하는 내역이 남기 때문에 쟤네들이 프레임을 씌울 수가 없어요. 사기꾼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저쪽으로는 후원을 안 하죠. 볼래요? 야, 내가 이런 걸로 후원 받으면 몇백만 원 받는 줄 아세요? 한 달 볼래요? 13만 원이에요, 13만 원. 지난달 해봤자 이거 30만 원이가 되는데, 뭐 저렇게 800만 원 후원하고 싶다, 50만 원 후원하고 싶다, 500만 원 후원하고 싶다. 다 거짓말쟁이라니까요. 실질적으로 그런 거 하려는 게 아니라 내 통장에다 넣어놓고 어디 경쟁업체라던가 다른 애들이 나 매장시키려고 저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야. 이 바닥은 이미지 한 번만 망쳐놓으면은 아무리 자기가 해명을 하든 뭘 하든 사람들 안 찾아보거든요. 잘못된 게 있어도 안 찾아보기 때문에 애초에 저는 사건이 생기지 않게 계좌 후원 자체를 안 받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1번, 금리 인하를 안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와 경제지표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고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중 협상도 다시 재개가 되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한국의 환율도 다시 1180을 향해 가고 있으니 외국인의 매도는 더 거세질 것으로 생각하고 대비를 하세요. 두 번째, 이번 주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에는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금요일날 야간 선물 2천억 원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나온 걸로 봐서 월요일 시초가에는 안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7월 중순에 신용 반대 매매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항상 이야기를 해서 또 이야기도 하기 좀 민망하지만 우리는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4월 18일 기준으로 투매가 나왔죠. 여기 4월 17일 날 이렇게 투매가 나왔는데 이게 3개월 지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신용 만기가 됩니다. 신용 만기가 이제 7월 18일 정도, 그 정도면 이제 7월 18일 넘어가면 신용 반대 매매가 나가고 증거금을 채워야 되는데 이 3개월 되면은 이자도 만만치도 않고 증거금이 140%였으면 160%까지 늘려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현재 빚을 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가 심각하면은 이 증거금을 갚을 능력이 없게 되면서 지난번 1월 4일처럼 거대한 투매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1월 4일 날 투매가 나온 거는 배당락도 아니라 여기서 투매가 나온 거였죠. 9월 28일 날 대량의 매도가 나오면서 우리 지수가 한 달 넘게 빠졌고 이 한 달 넘은 게 딱 3달 지나면은 신용 반대 매매가 생길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된다고. 이렇게 많이 빠지고 버티고만 있는데 3개월 뒤에는 증거금을 160%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다가 신용 이자도 늘어나고 3개월 동안 냈던 신용 이자도 생각을 하면서 개인들 더 이상 못 버티게 된다고. 그런 것처럼 지금도 똑같아요. 여기서 투매가 나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7월 18일 이후에는 정말 크게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크게 안 내리려면은 지수가 점프하면서 이 정도까지만 올라와도 증거금이 알아서 차니까 버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버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빠져서 여기서 놀면은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이걸 지켜보면서 주의하시기 바래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이제 주말이네요. 다음 주 어떻게 될까 기대도 됩니다. 다음 주에 빠지면은 그때는 좀 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빠지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해서 더 빠지기보다는 실적 발표 때는 악재 해소라는 타이틀을 걸고 오히려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금만 가지고 기다리면 7월달 기회의 장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